네, 국제 외환 시장의 조짐이 이상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미리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1,150원대가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주식을 많이 산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환차손 때문에 미국 주가 상승률만큼 손에 들어오는 이익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콜럼버스 데이로 채권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뉴욕 증시 지난주에 강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거침없는 랠리 펼쳤는데요.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증시로 그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채권 시장이 이렇게 휴장이었었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많았었죠. 아까 서 팀장께서도 네. 애플 행사, 아마존 행사에서 자금이 증시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주가의 그 이렇게 지수별 그 이렇게 하나의 특징이 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28,000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000대 이렇게 합니다는 상승 폭이 아마 최종 그 주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는 나스닥의 상승폭이 한 250포인트 아마 다우지수 나스닥이 한 280포인트 다우존스가 250포인트에서 주가 수준이 이렇게 나스닥이 지수별 이렇게 여기 나오죠? 네. 다우존스 지수가 최종적으로 250포인트 이게 28,000대거든요. 네. 근데 나스닥 지수는 11,000대인데 300포인트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나스닥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서 팀장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누님 말씀대로는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 펀더멘탈 장세로 바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의 그 경기적 측면,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행사를 덧붙여서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시 겹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2분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상황이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뭔가는 잘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지금 이달 말에 발표되는데요. 당초에는 26%, 27% 하다가 지금은 3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가의 3대 지수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고 보시됐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역시 경기 부양책이죠. 네. 근데 대선 직전의 포괄적 합의 가능성, 이 포괄적 합의 가능성은 사실 하원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때 양수장 하원에서는 펠로시 의장 그리고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책 재정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우신 재무장관이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한 거거든요. 서로 해서 추후에 승인 과정을 하는 것이 포괄적 합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괄적 합의 가능성도 나왔지만 지금의 미국의 대선 구도로 볼 때에는 대선 직전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대선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화당의 견해를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맨 처음에 5차 합의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1조 2천, 1조 5천, 1조 6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이렇게 1조 8천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우스로 하는 커들로 앤니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보다 더 크게 제시할 수 있다. 규모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는 어제도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경기 부양책은 야당인 민주당이 더 규모가 컸던 상황이거든요. 2조 2천억 달러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바이든 당선되든 트럼프가 연임하든 경기 부양책은 대대적으로 큰 규모가 되는 거죠. 네. 대선 이후에 시기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도 됐습니다. 3분기 실적과 경기 부양책 진천 상황이 아무래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성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환율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제 이 방송에서 환율 1,150원대가 이번 주 안으로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결국 어제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방송의 주제를 잡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오르고 그다음에 어제 중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죠.
전 세계 증시에서 중국 증시 상해 지수가 2.6% 정도 올라서 나스닥이 오늘 상승과 함께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위안 당국이 갑작스럽게 시장 개매해서 위안화가 약세를 했지만 사실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위안화가 절상되는 추세고 여기에 반영해서 원달러 환율도 사실 그 1,150원이 깨지면서 외국인들도 모처럼 지난 그 이달 8일서부터 계속해서 매수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환율이 가장 큰 관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1,150원이 깨지다 보니까 어제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환율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되지 않은 선에서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난공불락을 이루었던 것이 1,200원 선 깨지고 1,150원 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 투자자를 비롯해서 기업인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환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제도 국내 그 중견기업의 회장과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요. 역시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문제를 그 주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그 추세 속에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약세 속에 사실 위안화가 절상됨에 따라서 영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원달러 환율 하락, 원화 절상되는 추세가 하나의 그렇게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도 그런 논의가 됐습니다는 자꾸 달러 강세를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보면 그동안 교육 비중이 바뀐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바뀐 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보편적 장대인 달러 인덱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다른 그 미국 이해기관이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렇게 해서 달러 가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페드가 1973년에 만든 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때가 1973년에 100입니다. 그러면 그 달러 인덱스 왔다 갔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기 나온 것처럼 93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1913년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차 세계대전의 닉슨의 금태한 정지, 소위 달러 중심 체제가 유지됐던 브레튼-우즈 체제 1970년대 초에 대비해서 지금 그 미국 경제 위상이 자꾸 떨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그 반영해서 통화치라는 게 이게 달러가 인덱스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게 좀 보겠습니다. 길게 여전히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시각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경제 실상을 반영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경제력이 약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일부 이렇게 은행권의 이렇게 증권사를 갖고 있는 회장께서 기축통화번이 갈 곳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도 달러 인덱스가 103에서 지금 93레벨, 네. 원달러 환율도 1,280원대에서 지금 1,150원이 깨지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달러를 강조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달러 투자자뿐이라든가 기업의 회장께서도 이렇게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에 많이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원과 위안화가 동조화 현상 계속 한 0.7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어제 중계 위안 당국에서 위안화 절상에 아주 굉장히 당황한 인민은행이 외화 위험권, 이건 이제 외화에 따른 증거금 지수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동전에 20%에서 0%로 이렇게 줄였거든요. 그만큼 위안화 공급을 좀 많이 해서 증거금에 잡아했던 것을 이렇게 풀어주면 위안화 공급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안화 절상 추세를 좀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추세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환율 조작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안화 속도를 조절하는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의 절상이 있어서 어제는 그 위안화 환율이 좀 올라갔지만 원달러 환율이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은 추세적으로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이 달러당 6.6 위안대로 6.69 위안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인민은행의 개입성과 달리 이게 위안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스위스 팟에 해당하는 소위 1달러 6.8. 이 스위스 팟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미국 달러와 위안화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순위 네. 달러당 6.8에서 7위안 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69 위안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외환 당국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외환에 대한 위험에 중국 입장에선 준치금이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건 증거금이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이걸 20%에서 0%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위안화가 단기적으로 절하 추세로 이렇게 되는 추세인데요. 추세적으로 보면 경제 여건적인 측면에서는 위안화 절상 추세이기 때문에 어제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IB들의 예측으로는 내년 하반기에야 가능해질 6.7위안대가 깨지는 것. 지금 1년 앞당겨서 이 스위트 스팟이 결국엔 깨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요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골드만삭스가 1달러 6.7위안대를 간다는 게 네.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6.7위안대로 가겠느냐 하는데요. 이게 한 달도 못 돼서 깨졌습니다. 6.69 가니까. 물론 어제는 좀 환율이 올리긴 했습니다는 신흥국은 사실 신흥국의 외환에 대해서 위안화 약세를 가냐, 위안화 절상 추세를 가냐 이런 정책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의 그 위안화가 빨리 이렇게 절상되는 데는 중국 경제가 그만큼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기가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빨리 반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로 보면 지금 3분기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중국은 국가통계원에서 유일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발표 시기가 대체로 보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3분기 성장률은 빠르면 이번 주에 그다음에 다음 주 중으로 한 19, 20일 정도에 발표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3분기 성장률의 그 예상치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는 자, 코로나 이후에 1분기에 마이너스 6.8에서 사실 2분기에 3.2% 플러스로 들어선 거거든요. 그럼 1분기, 2분기에 사실 그 성장률에 이렇게 상향 조정폭 보면은 10%포인트죠. 그러네요. 10%포인트.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이 이 성장률의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년 동기비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8은 작년 1분기 대비. 네. 그다음에 2분기는 작년 2분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1분기가 푹 빠졌기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미국식이다. 이렇게 네.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제 금융시장을 오랫동안 종사한 그 이렇게 책임 입장에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반등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발표되는 그 3분기 성장률도 당초에는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3% 정도 한 3% 2분기 성장률은 높지만 성장률의 그 상향 조정폭에 있어서는 좀 둔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5.5%가 달할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5.5% 예상들이 나온다면 한번 전 앵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 위에 계획 경제도 불구하고 3월에 이렇게 양회대에 의해서 목표 성장률 제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어려웠던 환경이죠. 근데 올해의 목표 성장률 제시 전에 작년에 양회대에서 나왔던 목표 성장률이 5.5%의 6%죠. 네. 그러면 3분기 성장률이 5.5% 지금 예상대로 나온다면 코로나 사태를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극복했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다.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안화 절상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간상으로 보면 한국 시간으로 10시 정도로 이렇게 생각될 거로 보이는데요. IMF의 경제 전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경기 회복세가 가장 빠른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로 이건 올해 성장률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6.8% 떨어졌으니까 3%는 웃돌게 나오지 않겠느냐. 대체로 3%는 웃돌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뿐만 아니라 3%를 웃돈다 본다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빠른 것이 위안화 절상에 반영해서 정책 입지가 상당히 연초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약화됐던 이 시진핑이 최근에 활발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대선 때문에 곤혹스러운 환경이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강화된 상태에서 자신감 있게
행보를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행보를 하는 모습들이 외신에 많이 잡히는 것도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재개 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틀 후에 있을 선진경제특구 설립 40주년을 기념해서 경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15일이죠. 오늘이 우리 시간으로 13일이니까 이틀 네. 후가 되죠. 선진경제특구 40주년 설립한 지 40주년이 됐습니다. 저도 이 선진경제특구가 설립할 때 사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있으면서 이것이 중국 경제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 자료를 중국 관련된 담당자 담당자랑 같이 이렇게 많이 협의를 한 적이 기억납니다는 중국 입장에서 선진경제특구는 중국 개방하에 굉장히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특구가 설립한 지 이렇게 주년이 되는 15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렇게 참석해서 보다 과감한, 보다 대담한 경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보다 대담한 내지는 과감한이라는 것은 지금 올해가 사실 중국에서 보면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대로 본다면 계획연도 5개년 계획의 13차 계획을 마지막 하면서 내년도에 상징성이 큰 해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선언 100주년을 기해서 모두가 인민들이 잘 살자 하는 샤오강 사회를 구축하는 마지막 연도에 직전 연도에 13차 5개년 계획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 계획 기간을 코로나 문제라든가 또 정책 입지가 약화된 시진핑 입장에서는 코로나 직전까지 앞으로 계속하겠다 하지만 이걸 끊고 새로운 쪽으로 가겠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러셀 교수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13차 5개년 계획에서 계획하다가 이게 한 단계 뛰는 이런 쪽의 경제 계획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중국 증시의 상해 지수는 2.64% 올라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지난 정책 입지가 강화되는 상태에서 중국 경제 패권이죠. 경제 패권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빠르게 정착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라가르도 ECB 총재가 유럽도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하겠다 그쵸.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직전에는 아베 정부가 지금은 이제 사임했습니다는 올해의 아시아 이렇게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 이렇게 계기를 통해서 아시아의 중심 통화를 잊어버리겠다 하는 위기감에서 원수 관계에 있지만 아베 정부가 올해 연내에 디지털 엔화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던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시가 정부가 와서 사실 당초보다는 좀 다소 지연되지 않겠느냐. 지금 뒤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과 3개월도 안 남은 기간에 아베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라든가 아베 이게 총리는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그렇죠. 경기부양책 언급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1조 8천억까지 이렇게 하고 그보다 더 크게 중요한 게 있다 하니까 이렇게 본인들의 말이 어떻게 이게 정책 실행상에 가능한 기간일까 이런 걸 좀 감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신중한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이렇게 당초 일정보다 늦춰서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겠다 하지만 디지털 엔화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라가르도 총재가 디지털 유로화에 어제 발언의 직전에도 한국은행에서도 내년도에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겠다 하는 이런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의 디지털 통화 시대를 맞는데 얼만큼 시발점, 기폭제로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것에서 바이든이 사실 석탄이라든가 해서 오늘 이제 경제공약에 공약다운 게 나왔죠. 네. 가장 큰 게 이렇게 환경 오염을 방지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증시 입장에서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 석탄과 관련된 주가가 안 좋다든가 이런 쪽에 나왔죠. 관련해서 사실 원유 결제 시장에서는 페트로 위안화 시대가 이렇게 돌아감에 따라서 이것이 바이든 시대에서는 더 이렇게 페트로 위안화 시대로 빠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된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도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오늘 좀 그렇죠. 나왔습니다는 네. 골드만삭스가
바이드노믹스라는 공식적으로 해서 우리 그 캐스터가 이렇게 지적해드렸습니다는 바이드노믹스에 어떤 업종이 뜰까 하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그 투자자에 보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 반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때 사실 그 게리 커비라든가 미누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에서 골드만삭스가 가장 부각됐던 때인데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그 무서운 겁니다. 네. 그렇게 혜택을 받더라도 바이든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이렇게 본인들의 고객에 해당되는 투자자한테는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이 당선이 예단되면 그때 투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는 인류증권사가 아니죠. 인류투자은행이 아니죠. 그래서 앞서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투자 보고서를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바이든이 집권 가능성이 높은 뭐 압승이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되는 것도 이렇게 위안화 절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위안화 절상 추세와 관련해서 주로 미국 측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실제 어떤 미국 측 요인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미국 측 요인이라면 이제 대체로 보면 달러 강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런 시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제 위상은 높아진다. 또 시진핑이 위안화 국제계에서 절상에 대해서 바란다. 그러면 자 여기서 견제할 수 있는 시력이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의 달러를 강하게 부각할 수 있는 요인이 이렇게 생긴다면 사실 위안화 절상에서 대외 경제 위상을 증대해서 경제 패권, 통화의 패권을 다지는 중국의 이렇게 박스니까 야망을 브레이크로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측학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이렇게 요인을 결정할 때는 머큐리온, 펀더멘탈 요인, 이건 경기적 측면과 금리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중심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피우냐 하는 마스 정책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그 위의 상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머큐리 원인은 이제는 경기가 스네이크형으로 간다는 쪽은 페드가 의사락을 발표한 이후에 대체로 의견이 되는 것 같아요. 요인을 다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저랭커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나왔죠. 그쵸. 그 시각 한번 보겠어요. I자형의 수직 절벽형 루비니 교수.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이 발사하면 수직으로 처음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로켓 반등형. 네. 그래서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론과 극단적 낙관론이 나온 속에 그 사이에 L자형, U자형, V자형, 나이키형 나올 수 있는 경기 순환 경기 예측가는 다 나왔죠. 근데 1차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꿈은 3월에 있었는데요. 루비니 교수의 수직 절벽형, 트럼프 대통령의 수직 반등형, 이게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 낙관론과 극단적 비관이 대립이었었죠. 근데 7월 달 미국의 2분기 성장률 발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2차 논쟁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는 극단적 비관론이 비관론으로 약화되면서 자 경기가 회복됐으니까 이거 다시 거꾸로진다 하는 더블 입장이 됐었던 거 비관론이. 그 다음에 자 경기 회복되지만 당초 V장보다 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이렇게 경기가 상승 속도가 이렇게 둔화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수직 반등형이 U자형 내지는 보다 낙관적인 V자형으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의 3차 논쟁, 페드가 의사락을 발표한 3차 논쟁에 보면 이제는 비관론과 낙관이 대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대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경제가 불안하게 스네이크형 경제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는 평균 물가제 9월 달에 도입했죠. 그래서 자 2020년에 제로금리가 된다 하면 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적 측면에서는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 정책이 이제 바뀔 거로 보는데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라든가 강세에 말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강한 달러 정책을 주지만 트럼프가 연입할 때는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혼조세로 보일 거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얘기할 거다 하는 측면에서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말이 번복되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말이 번복되니까 실리가 떨어진 것을 포지션 조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한테 내가 달러 포지션 돈을 조정하겠느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다 이렇게 할 때는 민주당은 사실 강한 달러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시장이 맡기는 제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
달러는 더 약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최근에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도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시대의 달러 모습에 달러 정책에서 나오는 이런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렇게 추측이 미리 나오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라든가 시진핑이 이렇게 갖고 있는 야망, 위안화 국제 야망에서 절상 추세가 지속해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미국 측 요인인데요. 미국의 펀더멘탈 측면, 그다음에 정책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이든이 그 집권을 떼고 트럼프가 연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세가 될 만한 요인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약세와 위안화 절상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국내 환율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요. 1150원 선이 깨진 원달러 환율 더 하락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빨리 떨어졌죠. 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중개 외환 단계에서도 위안화 평가 절상이 빠르다 하는 상태에서 속도 조절돼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했지만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기업인 이렇게 라든가 달러화가 당할 만큼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오늘 얘기하면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요. 떨어진다고 얘기했다 올라가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방송은 맞았다 틀렸다 하는 방송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이라는 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의 추세적인 요인을 좀 이렇게 아시면 내가 달러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더 유용성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와 달리 이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다 주식의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적 트렌드를 보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단기적 측면에서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크게 고려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모습 가지고 자꾸 이렇게 환율 예측이라든가 주가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환율의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주식이라든가 환율의 예측가가 스티븐 러치입니다. 스티븐 러치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달러 가치가 30% 폭락한다 하는 그런 쪽의 그 전망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도 1년 후에는 지금 1달러 6.7 위안, 6.6 위안이지만 6.3 위안까지 나오고 골드만삭스도 내년 하반기에 생각했던 6.7 위안이 1년 앞당겨서 깨졌다는 양상이거든요. 전체로 보면 외환에 관련된 전문적인 전문가라든가 가장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아시겠습니다는 외환에 참여하는 지금 조사 개최 수가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는 57개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큰 손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1개월 후, 3개월 후, 1년 후,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크로스 섹션 데이터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아주 다들 기업인께서 보실 겁니다. 6.3 위안까지 예상되는 것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 절상 추세는 지속되고 동절 개수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이미 1달러 6.7 위안이 깨지면서 1,150원 난공불락이 여겼던 1,150원이 깨졌습니다는 당초 예상보다 빨리 깨지는 거죠. 1달러 6.3 위안까지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동절 개수가 0.7로 때려버리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도 붕괴되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쪽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원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에 과연 우리 외환 당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국내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까? 경제 최고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네. 이 점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종전의 관념에서 확 탈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절상되면 자, 한국처럼 수출 주도형 경제 입장에서는 원화가 이렇게 빨리 절상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화 절상되는 것이 더 우리 경제 입장에서 지금 현 정부가 학수고 대하는 경기 침체, 경기를 살린다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수출 상품이 이제는 환율에 의해서 나가는 수출 구조가 아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사실은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좋아서 나가는 상품들이지 LG화학이라든가 대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얘기하는 건 종목 추천이 아니고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사실상 이렇게 수출에 의해서 나가는 상품, 그러니까 환율 경쟁이 가격쟁에 의해서 나가는 상품들은 아니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IT 업종이라든가 이런서 부각되고 있는 이런 것도 수출과는 그렇게 비교적 크게 관계가 없죠. 그리고 수출한다 할 때 인프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수출의 최종 단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국은 환율에 의존하는 천사구조의 탈피였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떨어진다. 경기가 더 침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오히려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이 자금이 많이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덜되지만 위안화 절상대에서 8일에도 그다음에 어제도 외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는 주가 상승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개선 효과는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실 외스펙트 부의 효과에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이런 정도도 커진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10대 대국은 경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중국 경제 위상, 그다음 미국의 위상을 바라만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제 독립성을 가져가야 되죠. 독립성을 가져가면 경제 규모에 맞춰서 내수장이 커야 됩니다. 내수장이 크니까 결과적으로 원화 절상은 이렇게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작은 대신에 우리 내수장을 육성하는 효과도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홍부총리께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이분들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사실 과거 관념에 젖어서 원화가 절상되면 이걸 막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안 단계에서 중개 인민은행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의 절상 추세를 조정하는 구두 개입 정도는 지금 필요합니다는 이 추세를 꺾어놓을 때는 예를 들어서 원화 절상 추세를 원화 약세 추세로 갈 때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선 이후에 지금 10월 15일이니까 이틀 후에는 미국의 하반기 환율 보고서는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이후로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선 이후로 환율 보고서에 한국이 원화 절상을 절하 추세로 바꿔놓으면 환율 조작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의 구두 개입 정도, 이 정도는 나오겠다.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개체가 바로 달러 투자자와 서학개미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 전략 방향성 세워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180원, 1,160원까지 있을 때도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일부 은행의 PB들이 달러가 원달러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달러 사세요. 체리 피킹 차원에서 달러를 권유했던 것이 지금 1,150원도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는 추세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는 달러 약세가 될 것을 다시 말하면 원화 절상 이런 추세가 되니까 이제는 달러 강세가 아니라 달러 약세를 직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50원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떨어질 때 떨었습니다. 다시 사주시오. 체리핑 차원보다는 달러 보유증을 전반적으로 좀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러 보유도 달러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 대부분 다 전행커에 대한 투자는 전행커에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러 같은 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교환 비율이죠. 그런 과정에서 달러 가지고 이게 투자한다는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체리 피킹해서 달러 보유를 더 내서 달러 예금 잔고가 지난 1,160원대 떨어질 때보다 1,150원 떨어질 때 지금 환경에서 더 달러 예금 잔고가 더 늘어나는데요. 환차선만 결과적으로 그때 대비해서 지금 20원 정도 떨어지니까 환차선만 증가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유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한미 주가가 역전된 현상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로빈후드가 한국의 동학개미의 환율 주가 움직임은 바라보는 시대거든요. 역전 현상.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한국에 대표 기업 들어오죠.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기업의 종목별 투자가 좀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좀 부담스럽다면
대표 기업 압축형에 해당되는 소위 BBIG 압축형. 이게 이제 첫 상장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목요일인가 됐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벌써 한 5% 정도 수익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대표 기업만 중심으로 매도하니까 요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압축형으로는 BBIG ETF 정부의 정책도 좀 호응하면서 이런 쪽으로 좀 한번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니 아닌가. 서학개미분들의 고민 사항이 좀 어느 정도 도움됐으면 네. 이런 바랍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중국과 위안의 강세, 절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어제 1,150원마저 붕괴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러 투자자와 그리고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 서학 개미 투자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응 방향성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